자, 여러분, 지방직 시험 잘 보셨습니까? 자, 올해는 서울시를 뽑지를 않아서 여러분 그게 좀 많이 유감이었죠. 대신 이제 여러분 법원직 시험도 많이 보셨을 거고, 자, 이번에는 지방직 해설을 해드리는 건데, 교육청 시험 문제도 똑같이 나와주는 거니까, 자, 근데 여러분, 시험을 보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객관적인 기준에서 만약에 본다면, 또 수업을 같이 한, 준비를 같이 한 강사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높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공부를 안 하고도 100점을 맞을 수 있느냐? 절대 그건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몇 개의 문제는 여러분 충분히 난이도가 높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움찔하게. 자, 그리고 여러분 수공 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자료구조 파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많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 대신에 여러분 제 수업을 쫓아오셨으면 우리 국가직 동영일 때도 여러분 모의고사에 문제가 들어가고요. 여러분 지방직에서도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는 꼭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출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기출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그걸 푸셔야 되는 거고요. 난이도가 낮던 높던. 근데 여러분 이게 새로운 문제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여러분 반대로 난이도가 낮던 높으면 당연한 거고, 여러분 낮은 문제가 나와도 여태까지 내가 못 보던 문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쉬운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격증 시험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자격증 시험은 여러분 60점 이상을 맞으면 누구나 다 합격을 시켜주죠. 근데 여러분 공무원 시험 문제는 60점 이상을 맞는다 또는 80점 이상을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랑 같이 공부한 누군가가 나보다 항상 공부를 잘한다. 그랬을 땐 내가 걔보다 등수가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100명을 뽑으면 10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 응시를 했던지 간에 나는 10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직에서 내가 응시한 곳에 여러분 5명을 뽑는다? 나는 무조건 그곳에서 5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머지 같이 시험 보는 사람들의 실력을 모르잖아요. 그죠?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수준이 그냥 올라가야 돼요. 내 수준이 올라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붙든 누가 덤비든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를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하고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학원 강사 입장에서 이 문제의 답은 이겁니다. 나중에 또 나왔을 때 우리 잘 풀어봅시다. 이거면 끝이죠. 저도 항상 다짐하고 나와요. 요 말만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야지, 말을 하는 그 순간 좀 까먹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걸 봤으니까. 봤으니까. 근데 그 노력을 제대로 결실을 갖다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주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는 그냥 애정이 있는 잔소리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고, 이 시험 문제 어디 나왔었어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출 문제에 나왔었으면 좋은 거고, 여러분 진법 문제도 기존에 나왔던 진법이랑 다르게 나왔잖아요. 쉬프트까지 섞여가지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맨날 나왔던 진법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스타일이 바뀌어서 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질문이죠. 항상 시험 문제는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사혁신처에서 시험 문제를 갈 때가 만약에 골라주는 사람이다, 담당하는 사람이다. 물론 출제는 교수님들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럼 기존의 기출하고 언제나 다 똑같이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어느 정도 난이도를 맞추면서 한두 문제는 이 정도 문제는 내도 커다란 문제가 없겠다. 그래 이거 풀 줄 아는 사람을 뽑자. 틀리더라도 다른 문제에서 맞춘 사람을 뽑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막
내가 100점을 맞아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한 실수를 적게, 그리고 아는 거 다 응용해가지고 풀 수 있도록. 자,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도 두세 문제, 한두 개씩은 꼭 틀릴 수밖에 없어요. 긴장을 하니까. 진짜 아주 기초적인 거 틀리고 오잖아요. 옳은 거 찾으세요. 옳지 않은 거 찾으세요. 이미 답을 고정해버리면 절대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검토를 하면서도 그 단어가 어떤 걸 물어봤는가를 금방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런 부분 잘 체크하시고, 또 여러분 뭐 이제 내년 2026년 대비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참고용으로 보신다면 자, 요 수준에서의 문제만 외우면 되겠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비슷한 문제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섞여져서 여러분을 맞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런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그죠? 자, 컴퓨터 일반, 지방직 컴퓨터 일반 여러분 해설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의 성질이 아닌 것은 여러분 항상 했던 부분이죠. 그죠? 트랜잭션이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에 가해지는 연산이에요. 근데 명령어 한 줄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논리적으로 갖고 있는 연산의 묶음이에요. 묶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계좌 이체.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공부 시작해서 공부 마무리까지. 전체 연산의 단위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드로 뭔가의 물건을 사고 결제를 했다. 그럼 여러분 내 카드에 그 결제된 내역이 들어가고 나는 이제 그 다음에 돈을 내야 되고, 여러분 카드 회사에서 여러분 대신에 먼저 돈을 내주고, 상점은 물건을 보내고 돈을 받고, 그죠? 여러분 이런 모든 동작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랜잭션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4가지 특성이 있었죠. exceed. 여러분 보세요. 문제 내시는 분이 그 exceed를 모르나? A, C, I, T. 첫 글자는 맞게끔 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의존성은 없애야 되는 거죠. 우리가 트랜잭션에서 사용하는 D는 영속성, 지속성, durability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단어가 좀 그렇긴 해요. 이게 한글로 바뀌었을 때는. 근데 여러분 독립성보다는 고립성, 격리성이 더 맞는 용어기는 하지만, 그죠? 자, 요거는 인디펜던트 개념으로 들어가 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나왔으니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때는 고립성, 격리성 얘기를 해주는 거였구나 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자, 답은 4번이에요. 독립성이라서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선 한글은 여러분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영어 보세요. 그랬어요. 디펜던시 아닙니다. 자, 답은 4번. IP 주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우리 IP 주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왜 맨날 나와주는 건 똑같다라고 그랬잖아요. TCP 나오고 UDP 나오고 IP 나오고 IP 버전 4하고 버전 6하고 비교하자. 그죠? 하다못해 우리는 헤더까지 다 외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IP 버전 4 몇 바이트? 4바이트. 여러분 주소 4바이트. 4바이트여야 32비트가 되니까. 여러분 IP 버전 6는 몇 비트? 여러분 128비트. 128비트는 몇 바이트다? 16바이트. 맞아요 여러분. IP 버전 6의 헤더 크기는 기본 헤더의 크기가 고정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고정이고 40바이트. IP 버전 4는 헤더의 크기가 가변이고 20에서 60바이트. 자, 여러분 IP 버전 4 주소에서 143으로 시작을 해요. 128사부터 191 범위까지는 B에 해당하죠. 문제 엄청 잘 낸 거죠. 그죠? 아주 여러분 막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다 묶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답은 2번. 자, 3번. FCD. 여러분 이거 우리 컴퓨터 일반 잘하면 첫날 공부하는 건데, 그죠? 자, 여러분 FCD 코드는 여러분 코드라는 건 문자를 표현하는 거야. 문자를 표현하는 거라 이 문자 표현한 코드에 여러분이 공부하신 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명칭, BCD 코드, ASCII, FCD, 유니코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몇 비트로 문자 하나를 표현하는가? 여러분 FCD는 8비트. 8비트 자체로 문자 하나를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숫자 1은 F1. 여러분, 제가 지금 F까지 동원을 했으니까 16진수로 표현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알파벳 A는, 문자 A는, 그것도 대문자. 11000001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문자를 갖다 표현을 할 때 8비트로 표현을 한다. FCD. 1111, 1100 이런 식으로 여러분 조언을 표현을 하고 뒤에는 디지트를 표현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수는 256개. 256개. 6비트를 사용을 해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한다. BCD. 7개의 데이터 비트. 여러분, 한 개의 페리티 비트는 어디든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CD를 사용하게 되면 8비트의 문자 비트하고 페리티가 들어가서 전체 9비트가 된다고요. 자, 여러분, ASCII. 총 8비트가 아니에요. 문자를 딱 8비트로 표현한다라는 뜻.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거 1번이죠. 여러분이 이쪽으로 가게끔 막 유도를 해놨죠. 문장에서.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3번의 답은 1번. 4번. 여러분 버블정렬.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여줬어요? 초기 단계에서 1단계, 2단계 움직이는 거 보여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버블 정렬은 여러분 항상 앞에서부터 쭉 오면서 여러분 특별하게 알고리즘 보여준 게 아니니까 여러분 정렬이야 뭐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어쨌거나 기준과 비교 대상이 딱 이웃하네야 해요. 그죠? 자, 초기 단계 자리 바꿉니다. 11 앞에 오고 70 가요. 어떻게 단계 1이 되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70하고 31이랑 비교해서 31, 70. 그럼 70이 3 앞으로, 17 앞으로, 9 앞으로, 32 앞으로 다 비교하면서 70이 자기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단계 2로 넘어갈 때 저 70은 비교하지 마세요. 두 개 비교 안 바꿨겠죠? 근데 여러분 31이랑 3이랑 자리 바꿨을 거고 32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 32하고 23이랑 자리 바꿔서 남은 애들 중에 가장 큰 애는 32. 자 여러분 얘네들만 놓고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3이 앞으로 나오는 거죠. 3하고 10이라고 자리 바꿨어요. 11하고 17하고 17하고 9하고 9하고 17하고 자리 바꿔요. 17하고 32라고 자리 안 바꿨는데 31이랑 23이랑 비교해서 이 남은 애들 중에 제일 큰 31을 이 범위 안에서 제일 뒤로 보내겠다라는 뜻인 거구나. 자, 3이 앞에 나왔어요. 아직 9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2번. 자, 그래서 여러분 버블 정렬 꼭 알아놓으시고
수행하는 단계, 수행 단계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버블 정렬 나오면 평균 시간 복잡도, 그다음에 여러분 최악 시간 복잡도, n제곱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걸 기억한다라는 건 여러분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건 할 줄 모르는데 시간 복잡도만 외웠다? 잘못. 그거는 안 돼요. 항상 할 줄 알고 내가 몇 회전 돌릴 줄 알고 결과가 한 회전에서 결과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시간 복잡도를 외우셔야 합니다. 자, 5번 프로그램 내자마시. 여러분 이거 우리 이런 문제는 여러분 솔직히 다 진도별에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 잘 안 내잖아요. 왜?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알아야 하니까, 그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에드삭, 에드박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내장 방식. 끝. 애니악 프로그램 외장 방식. 디귿 들어간 거 다 지우세요. 여러분 마크 1 전자 나오기 전.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애니악보다도 전이에요. 답은 1번. 그죠? 이것도 여러분 첫 시간에 코드 배우기도 전에 공부하시는 거. 자, 답은 1번. 오히려 전자계산기 구조론 파트가 쉽게 나온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운영체제 메모리. 여러분 제가 올해는 뭐 힘들게는 했지만 국가직 대비로 또는 여러분 지방직 대비로 여러분 우리가 라이브까지도 다 했었는데, 그때 해드렸던 내용 중에 다 언급이 됐던 거예요. 그죠? 지방직 문제를 잘 보다 보면 여러분 이제 꽤 간격은 있지만 꽤나 요 배치 전략을 잘 물어봅니다. 배치 전략을. 가변 분할 메모리 관리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비어있는 메모리 상태를 순서대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 새로운 프로세스가 12KB 크기의 메모리를 요청을 했다. 12kg가 필요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여기는 못 들어가죠. 3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얘가 굳이 4번에 들어갔다라는 뜻은 12kg와 가장 들어갈 수 있고, 가장 크기가 비슷한 곳에 들어가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최적이 되죠. 최초였다면 여기로 들어갔을 거고요. 최악이었다면 여기로. 중앙적 합 없습니다. 최초, 최적, 최악. 자, 답은 3번. 최적. 이 부분은 뭐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7번. 5년체제 메모리 영역. 자, 여러분 4가지. 어떤 프로세스가 메모리로 올라올 때 일단 공간을 할당을 받는데, 그 공간 할당되는 영역이 스택, 힙, 데이터, 코드, 텍스트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 4개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정보를 보면서 얘는 어느 영역에 배치가 되면 되겠구나, 들어가면 되겠구나. 지역 변수, 매개 변수, 함수가 실행을 마치고 돌아갈 주소, 복귀 주소. 복귀 주소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서 써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3개가 완벽하게 들어가는 건 이것만 나왔어도 여러분. 스텝. 데이터 영역에는 여러분 전역 데이터 또는 정적 데이터. 그죠? 전역 변수, 스태틱이 들어간 정적 변수가 들어가고, 코드는 말 그대로 여러분 컴파일된 목적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힙은 동적 할당 받는 거. 데이터 저장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얘가 메모리 얼로케이션, 시스템 호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공간 할당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스택, 지역 변수, 매개 변수, 복귀 주소. 자, 답은 2번. 자, 8번.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여러분 프로토콜 물어봤네요. 그죠? 자, 3개는 프로토콜이고,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IP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TCP는 연결지향적이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공부하면서 연결지향적이다라고 딱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TCP가 거의다. TCP밖에 없었어요. UDP 비연결지향이었고요. IP도 비연결지향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연결지향, 연결 제어를 유일하게 합니다. 물론 뭐 새롭게 나와주는 SCTP 같은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에서 TCP하고 UDP 위주로 여러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ARP는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그럼 이 컴퓨터에서 통신을 하려면 진짜 주소라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뭐냐? 맥 주소. 여러분, 네트워크, 카드, 번호. 자, 그래서 여러분 IP 주소로부터 맥 주소를 구하기 위한 거다. 그럼 여러분 맥 주소로부터 IP 주소를 바꾼다? 여러분 거꾸로 동작을 해주는 거죠? ICMP가 아니라 리버스. 자, IP 버전 4에서 클래스 B는 마지막 16비트를 호스트 주소로 사용한다. 그쵸? 여러분 전체가 32비트인데 자, 4개의 필드로 되어 있고요. 16비트. 앞 16비트는 여러분 네트워크 아이디. 네트워크를 구분하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몇 번 호스트다. 호스트 아이디. 16, 10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B 클래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문장이 좋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 모의고사에다 냈다? 엄청 쉽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자, 답은 3번. 여러분 이진트리 순회 문제 나왔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것도 뭐 항상 해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여러분 그 지방직 대비 라이브에서 시간 내서 이거 해드렸잖아요. 그치? 나올 것 같아서. 생각보다 여러분 지방직에서 이 순회 문제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중위 순회가 뭐였나? 이 트리를 분해를 하죠. 왼쪽 자식, 루트, 오른쪽 자식. 자, 분해를 한 다음 이 루트가 언제 방문이 되는가로 전위 순회, 중위 순회, 후위 순회. 아니면 그런 루트 분해 말고 그냥 레벨 순서대로 방문을 하겠다? 레벨 순회. 자, 여러분 중위 순회니까 왼쪽 자식들을 다 가고 그 다음에 루트를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자식을 갈 거라고요. 이렇게 순서를 가니까 이 A가 중간쯤에 나오겠네요. 맨 앞에, 맨 뒤에, 중간에 여러분 그냥 찍어도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풀라라는 뜻은 아닌 거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중위순회다. 얘네들도 중위순회를 해야 되잖아요. D, B, H, E, I. D, B, H, E, I. A 방문하고 F, C, G. 답은 3번. 자, 그래서 참 괜찮았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문제는 무조건 많이 풀자예요. 알았던 문제도 모르는 문제도 새로운 문제도 그냥 무조건 다 계속 시험 문제를 많이 봐야 응? 당황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술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세계로 확장. 가상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부분에서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쪽에서 여러분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또는 게임형 가상세계라는 의미로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자, 여러분 답은 1번. 이거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도 진도별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답은 1번. 여러분 다 키워드가 있잖아요. 사람 개입 없이 장치들끼리 통신할 수 있어야 되는 사물들끼리. 그죠? 자, 여러분 사물들끼리 통신이 가능해요.
텔레매틱스 나오면 차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카, 그죠? 무선. 자, 여러분, NFT가 나오면 일종의 저작권 얘기가 나와야죠.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키워드로서도 여러분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메타버스가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 생활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게 2, 3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죠? 항상 아셔야 돼요. 지금 막 뉴스에서 나오고 여러분들 막 신경 쓰게 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딱 갑자기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쯤 시험 문제에 나와요.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새로운 용어라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생활을 하면서 아, 요즘은 저런 용어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개념. 여러분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어떻게 보면 용어가 이제 AI나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용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언급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거의 어쩌다 한번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몇 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화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거나 필요로 할 때, 하다못해 여러분 어떤 문장을 쓸 때 요즘은 다 챗 GPT 쓰시잖아요. 그거 참, 그쵸. 편하긴 할 수 있어요. 편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밖에다가 제공하는, 제출하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제출하는 문서라면, 가능하면 걔네들이 제공한 건 참고만 하세요. 티가 팍팍 난대요, 여러분. 걸릴 수 있대요. 그죠? 그건 다 성의의 문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겠지. 자, 그러니까 아는 애가 어떤 회사에 이제 뭐 소개하는 거야. 자기소개하는 거나 여러분 뭐 면접에서 필요로 하는 걸 원했더니 거의 반 이상이 챗GPT 이용해서 자소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은 분위기가 이래요. 그러길래 그래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쵸. 그러니까 고치면 상관이 없는 거지. 틀을 잡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첫 줄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그대로 이제 내보내면, 여러분, 그 면접관을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다 뽑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 회사에서는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실 때는 그런 용어들도 이제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10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11번. 그치. 여러분, 딱 이런 거죠. 여러분이 딱 보셨는데, 이거는 기출에서 어딘가에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응? 어떻게 푸는 걸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선, 자, 여러분, 파일 용량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가능하면 이제 절대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그냥 다 곱하세요. 다 곱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맞는 거거든. 자, 이제 보시면, 이거 그냥 풀이해 드릴 거예요. 이런 건 기출 한번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푸세요. 근데 자, 40kHz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럼 40kHz라는 게 어떤 의미냐? 헤르츠는 주파수죠, 여러분. 샘플이에요, 샘플. 자, 여러분 이걸 하나의 샘플, 주파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모양이야. 자, 이랬을 때 1초에 헤르츠가 1초에 40kHz의 샘플을 뽑았다라는 뜻입니다. 40kHz. 근데 여러분 그것을 10비트로 이제 뭐로 바꾸겠다? 디지털로 바꾸겠다. 여러분 샘플당 10비트 쓰겠다. 그럼 이 얘기는 전체 몇 비트로 내가 인식하면 되느냐? 40kHz에다가 10 곱하기 10. 샘플 개수인데 샘플 하나당 10비트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기 하지 마시고 곱하기를.
자, 그리고 나선 여러분 60초다 그랬어요. 난 1초 단위였는데 1분으로 바뀌었군. 60 하시고 여러분 스테레오 나오면 곱하기 2 하세요 그랬었죠. 여러분 이건 국가직 지방직 문제에 기출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리직 문제에 기출이 있어요. 그것도 막 2008년인가 굉장히 예전 거예요. 자, 스테레오 나오면 무조건 곱하기 2. 자, 그럼 여러분 싹을 다 곱해봅시다. 40, 400kg가 된 거지, 여러분. kg는 그냥 공 3개로 해볼게요. 1024가 맞기는 하지만 120. 자, 그러면 120, 4하고 12하고 일단 곱하면 48. 공이 이제 6개가 됐어요. 키로, 메가.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 여기에서 48이 나왔구나 4번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단위 보시면 다 바이트로 되어 있죠. 자, 어디에서든 파일 용량을 갖다 물어볼 때 비트 단위로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비트로 했잖아요. 비트 단위로 했으니까 얘를 바이트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나누기 8을 해주셔요. 단위를 바꿔주는 6. 이제 뒤에 단위가 바이트가 됐어요. 메가. 약. 왜? 우리는 1024로 안 하고 여러분 2의 10승으로 안 하고 2의 20승으로 안 하고 그냥 10의 3승, 10의 6승으로 단위를 갖다 끊어버렸으니까 약이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답이. 자, 또 반복적으로 또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음악 파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몸 이미지 파일 같은 걸로 그런 거 얘기가 나왔을 땐 픽셀 얘기가 나오겠죠. 그랬을 땐 여러분 비트맵 방식에서 용량 구하는 문제로 또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번 다음 12비트 명령어 형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문제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단박에 무슨 질문해요? 어떻게 명령어 하나가 12비트예요? 그래요. 왜? 명령어는 8비트다, 16비트다, 32비트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12비트라고 했으면 그냥 12비트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12비트. 그래서 오피 코드가 5비트고 오퍼랜드가 7비트다. 그럼 이 오퍼랜드가 어떤 방식을 갖고 있는가? 직접. 그럼 여러분 이 안에서 유효 주소를 표현한다라는 뜻인 거야. 실제 메모리 이제 데이터가 있을 주소, 있는 주소를 7비트로 표현을 한다. 그럼 여러분 주소의 개수가 7비트를 가지고 2의 7승계 128. 그리고 여러분 요거 뭐라 그랬잖아요. 왜? 메모리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주소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메모리 크기를 물어봤어요. 하나의 주소 공간 크기는 1바이트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바이트가 그냥 붙어서 128바이트. 우리 이거 지방직에서 여러분 똑같이 문제 풀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명령어의 길이를 16비트라고 했고요. 자, 똑같이 메모리 전체 용량을 갖다 구하는데 하나의 주소 공간 크기는 명령어와 명령어 길이와 똑같다. 그러니까 2바이트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곱하기 2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문제 똑같이 냈던 거예요. 이거 1바이트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12번의 답은 1번. 자, 13번. 진법 섞어서 이제 문제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 이진수가 8비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6진수하고 8진수로 바꾸는 건 엄청 쉽죠. 그죠? 여러분, 요거 1, 2, 4, 8 여러분, 뭐에 해당해요? 2하고 4, 6, 16 8진수 60과 8진수 60을 또 더해보자.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이 자체에서 더하기를 하셔도 되고요. 바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자, 60이다. 8진수다 근데. 더하기 하세요. 더하기. 여러분 12죠. 12죠. 2 쓰고 1 올리는 게 아니죠. 왜?
팔진수니까 12를 8로 나누면 여러분 8 한 자리가 올라가고 됐죠? 자, 그럼 팔진수. 그럼 이진수로 바꿔볼까? 1 세 자리, 4 세 자리로, 0 세 자리로. 자, 뒤에서 8비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 똑같죠? 똑같죠? 자, 여러분, 요거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이거 금방 10진수로 바꾸실 수 있잖아요. 1, 2, 4, 8, 16, 32, 64. 64자리 하나, 32자리 하나. 합하시면 96이네, 96. 10진수로는, 그죠? 그럼 여러분, 요 곱하기는 좀 이따 하고, 46에 대해서 왼쪽 산술 시프트를 했다? 그럼 46에 대해서 이진수로 바꿔놓고, 왼쪽 산술 시프트를 하는 건 곱하기 2의 1승 하는 거죠. 자, 곱하기 2의 1승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 나와요? 92 나오잖아요, 92. 이 값이랑 같지 않죠.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나 곱하기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요. 요거 먼저. 여러분, 이진수 곱하기 그냥 곱하기예요. 이 곱하기 2. 0이랑 다 곱하면 0이겠지. 자, 그 다음에 1. 0, 0, 0, 0, 1, 1, 0, 0. 여러분, 이제 나머지 더하세요. 곱하기 끝. 앞엔 다 0이니까 4비트씩. 똑같이 생겼네. 여러분, 46을 이진수로, 8비트로 일단 바꿔보면, 여러분, 46이니까 이진수 바꾸면 이거예요. 지금 제가 2로 안 나누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32가 일단 들어가고요. 128, 64, 32자리. 32를 딱 빼면 여러분 얼마 나와요? 14 나와요, 14. 15보다 하나 작게.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46이에요. 자, 얘를 왼쪽으로 산술 시프트 한 번만 보내자. 그럼 여러분, 뭐 부호라고 생각하고 얘는 안 보낼래요? 얘를 내보냅시다. 땡겨오겠지? 곱하기를 하면 0 넣으라 그랬죠? 완전 다르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4번. 답 4번. 자, 여러분 14번. 여러분 이것도 우리 지방직 라이브 때 했잖아요. 지방직 동영에서도 하는 거지만, 여러분 항상 하는 거지만, 진도별에도 있고, 국가직 동영에도 있고, 지방직 동영에도 있고, 지방직 라이브까지 해드렸고. 자, 크기가 32kB이고, 포웨이 집합 연관을 따르는 캐시가 있다. 그럼 캐시의 크기는 캐시의 크기. 캐시 블럭의 크기가 64바이트다. 그럼 여러분, 블럭 개수 먼저 구하시면 돼요. 자, 32kB에 캐시 메모리가 있는데, 이 캐시에 블럭 한 개의 크기가 64바이트다. 그럼 여러분, 이놈의 블럭이 전체 몇 개 있을까? 블럭 개수 먼저 구하세요. 이게 딱 기본이니까. 그럼 여러분, 블럭 개수는 32kB 나누기 64바이트. 바이트 지워지고, 여러분 이거 2의 5승, 2의 10승, 2의 15승, 2의 6승, 2의 9승 개. 512개. 자, 근데 여러분, 포웨이라고 했어요. 포웨이. 집합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집합의 개수를 갖다가 뽑는다. 지금 블럭이 이만큼이 있는데 하나의 집합당 블럭 4개씩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집합 개수는
저 512개를 4로 나눠주시면 2의 9승 나누기 2의 2승 2의 7승. 집합의 개수는 128개. 답 3번. 여러분, 저 공부해야 푸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런 뭐 캐시 집합이나 이런 것들. 자, 여러분 나는 이미 만약에 이론을 다 알아요. 이론을 알고 있어요. 캐시가 무엇인지, 저 블럭이라는 단위가 무엇인지, 주기율장치에서 뭔가 자주 쓰는 걸 캐시에다 넣는 것 같은데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저 부분을 다 알고 있으면 이렇게 그냥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집합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으면 몇 웨이라는 게 내가 저 4개 중에 하나는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돼, 이 뜻이니까 일단 집합 하나를 갖다 골라봐라. 집합 하나에는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블럭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를 알면 쉽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근데 내가 그런 용어 하나도 모르고 저 문제 비슷한 걸 갖다 여러 번 풀어서 이번에도 문제를 풀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런 문제를 놓고 제가 저거는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문제만 딱 놓고 봤을 때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그럼 이 수준 자체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 난이도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기출에 비슷한 거 많이 언급이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출을 완벽하게 푸셨다면 이런 문제도 쉽게 푸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얘기하는 쉽다라는 건 많이 풀어봤고 많이 언급이 됐고 훈련이 된 것들. 훈련이 된 것들. 그게 쉬운 거죠. 여러분 쟤도 풀고 나도 풀고 다 풀 수 있는 게 뭐. 그거는 내 당락을 결정 지을 수가 없어요. 내 당락을 결정 짓는 건 약간 어려운 문제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남들은 못 풀고 나는 푸는 문제. 안 그래요, 여러분? 쟤도 합격, 나도 합격이 아니라고요. 쟤는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나는 합격이어야 된다고요.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증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증 수업을 하면 저도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요 정도 그냥 외워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1, 2, 3, 4 나올 때 이런 단어 들어가 있는 거 찾으세요. 여러분 수업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자격증 시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는 걸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거고, 여러분 얘는 잘하는 몇 명을 위해서 전공 묻지 않겠어.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나는 너에 대해서 절대 전공 여부를 묻지 않겠어. 이 뜻으로 우리가 필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점수를 높게 받아야죠. 자, 15번. 여러분 호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포인터 문제, 포인터 문제. 자, 보세요. x가 100이고 y가 200이에요. 자, px는 포인터 변수예요. 자, px. 나는 포인터. 그래서 나는 주소를 가져요. 뭘 받았다? x의 주소를 받았어요. 자, 나는 포인터 py. 여러분 여기다 별 표시 쓰면 헷갈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변수 이름을 쓸 때는 포라고 쓰세요. 포. y의 주소를 받았어요. 자, 포인터 템프 하나 더 선언해놨어요. 템프. 자, 여러분 봐봐요. 어떤 의미? px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px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을 바꾸세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별 표시라고 하게 되면 헷갈린다고요. 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얘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뭐 해라? 여러분 10을 감소하세요. 90. 자, py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과 거기다 50을 누적하세요. 250.
자, 요 부분. 여러분, 딱 뭐 하고 있어요? 템프, TMP 이용해서, 포인터 TMP 이용해서 PX랑 PY가 값교환하고 있어요. 포인터들끼리. 자, 여러분, 보세요. 요 자체에서 PX의 값을 템프에 갖자마자 요리. 자, PY의 값을 PX에 갖자마자 요리. 이거 이제 없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템프의 값을 PY로. X. 이거 없어진 거야. 그죠?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PX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50 증가합시다. PX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50 증가 300. 자, PY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을 10 감소시킵시다. 80. 딱 내려와서 X 얼마, Y 얼마, 10진수를 찍어주세요. X 80, Y 300. 답 1번. 그죠? 자, 답은 1번. 자, 16번. 라운드 로빈. 요 페이지 푸실 때 좀 숨 차셨겠다. 그죠? 자. 진법 문제 나왔죠? 집합연관 나왔죠? 여러분, 어쨌거나 PL 나왔죠? 자, 여러분, 라운드 로빈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 숨이 차는 거야. 그러니까 난이도가 절대로 낮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라운드 로빈 4개. 요거를 타임 슬라이스 4밀리초 0초 대기시간 구하는 프로세스 혼자 와서 들어가요. 일단 4초 받을 거야.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하는 동안 아이고 땡큐네 땡큐. 여러분 하는 동안 다 왔네. 라운드 로빈 문제 중에서도 여러분 쉬운 문제 왔네. 자, 이렇게 와 있는데 4초일 때 여러분 프로세스 일이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왜? 안 끝나고 아직 4초 남았다 이거지. 그럼 누가 들어간다? 가장 먼저 주기율전 여러분 준비 큐에 도착한 프로세스 2가 들어가요. 얘는 한 방에 끝나겠다. 자, 4초 받아서 8초에 끝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안 내려오잖아요. 준비 큐에 있는 요 3개 중에 가장 먼저 온 프로세스 3이 들어가고요. 일단 4초 먼저 줘요. 다시 내려올 거예요. 2초 남았고요. 자, 4, 1, 3, 4가 들어가요. 4초 줘요. 안 끝났어요. 다시 내려와요. 자, 1, 3, 4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1이 들어가서 자, 실행하고 끝.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이 들어가서 2초 수행하고 끝. 자, 여러분 프로세스 4 아까 한 번 쓰고 1초 남았죠? 자, 1초 마무리하고 끝. 자, 나 끝난 시간이 23. 싹 더해보세요. 12에다 11 더했으니까 23 맞죠? 자, 그럼 계산 어떻게든 뭐 중간에 잘못된 숫자가 나온 건 아니에요. 대기 시간 구해봅시다. 프로세스 1은요, 맨 처음엔 0이었는데, 4초에 나와서 16초, 12초. 프로세스 2는요, 도착 1에 했는데, 4에 들어갔어요. 3. 프로세스 3은요, 맨 처음 2초에 와서 8초에 들어가요. 6. 자, 12에 나와서 20초에 들어갔어요. 8. 자, 프로세스 4는요, 3초에 왔거든요. 자, 12초에 들어갔어요. 그럼 맨 처음에 9초 기다렸고요. 자, 얘가 16에 나와서 20. 자, 12, 3, 14, 15, 15, 15, 30, 44, 4로 나누면 11, 11밀리초. 됐죠? 자, 여러분, 라운드 로빈 여러분 여태까지 연습했던 문제 중에 진짜 웬만하면 다 돌려서 그렇지 난이도는 높지 않네요. 난이도는 언제 높았어요, 여러분? 하나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가 여기 새로운 애가 올 때. 자, 답은 2번. 17번 파이썬 프로그램 출력 결과.
여러분 그냥 포 물어본 거야, 포. 이거 뭐 여러 번 했던 거니까 여러분 지방직 문제 모의고사 첫 번째 문제는 서태 첫날 푼 문제. 네, 마지막 문제인가 그래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항상 하나 작게 들어간다 그랬죠. 자, 시작. 얘보다 작게. 여러분, 랭스 길이고요.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12네, 12. 12보다 작을 때까지. 왜? 얘네가 어쨌거나 여러분, 리스트, 배열은 아니지만, 섬자. 0살부터 10일까지 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간격. 3만큼. 2부터 12보다 작은 동안 3만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기 안에 있는 값들 3, 6, 9, 12. 여러분 얘네를 다 어디에다가? RST에다가 누적하는 거죠. 그죠? 30이네요. 30, 15, 15. 자, 답은 4번. 여러분, 18번. 에자일 나오면 XP, 스크럼 이런 것들 들어가는 가볍지만 충분한 여러분 개발 방법론이다. 왜 이런 게 나왔냐? 모든 걸 다 무겁게 절대 이거 한번 확정되면 절대 안 바꿀 거야. 이러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있다면 그때그때 사용자의 요구가 그만큼 많이 바뀌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다 받아가면서 계속 만들어 주겠다. 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에자일이란 말이에요. 에자일 연합. 고객의 요구사항 변화를 허용합니다. 그럼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얘기할 때마다 제가 무슨 얘기해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여러분 익스트림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익스트림해요?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물론 일하는 시간을 갖다 조금 정해놓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해라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 계속 요구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다 받아주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폭포수가 낫겠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다 만들어 놓으면 나 이제 1년만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안 해줄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 구현 단계에서 고객의 추가 요구사항 여러분 반대의 말인데 그죠? 답은 3번. 언제든 어느 단계에 들어와도 새로운 거나 추가되는 거 다 반영을 해줍니다. 포괄적인 문서화보다는 여러분 뭐보다는 뭐에 더 신경을 써라. 문서화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소프트웨어든 당연히 문서는 들어가야 돼요. 형상관리 그지? 근데 여러분 문서에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것보다 제대로 움직이는 실행하는 프로그램에 더 가치를 두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답은 3번. 자, 19번. 여러분 구체화가 아닌 추상화에 의존해야 된다. 우리 부모는 이 뜻이에요. 우리 부모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 나한테 너무 구체적인 거 물려주지 말고 뭐를 주는 게 좋다. 추상이 좋다. 왜? 그 틀을 받아서 여러분 추상은 뭐가 없어요? 추상 메소드를 하나 이상 갖고 있고요. 추상 메소드는 메소드 이름 여러분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구현부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의존해야 된다? 너무 구체적인 거 말고 추상적인 거에 의존을 해라. 여러분 유예기가 의존관계 역전 원칙. 자, 여러분 개방 폐쇄는 무엇에는 여러분 확장하는 거에든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요. 너무 잦은 수정으로부터는 닫혀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 개념인 거죠. 단일 책임은 수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은 뭐다? 어떤 부모가 만약에 여러분 부모 자식 뭐 얘기를 한다면 아니면 인터페이스 얘기를 한다면
내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너무 두리뭉실한 거예요. 이기는 저기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땐 차라리 얘를 조금 나눠서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거하고만 연관을 짓겠다 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인터페이스 분리는 저걸 조금 나눠주시면 진짜 내가 필요한 것만 쓸 수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죠? 저도 이제 뭐 책을 빌리거나 여러분 책을 구입하거나 할 때 진짜 내가 필요한 건 요 2페이지거든요. 요 2페이지인데 이 2페이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책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해요? 아, 이거 좀 나눠줬으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지. 그럴 수가 없죠. 그게 여러분 인터페이스 분리라고 해요.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거하고만 인터페이스 연결하고 싶다라는 뜻인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은 연관 맺고 싶지 않아요. 이 뜻이고 여러분 의존관계 역전은 우리가 보통 의존은 여러분 이런 관계는 좀 구체적이랑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 내 맘대로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4번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게 원래 취급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5년 전서부터 국가직 모의고사에 꼬박꼬박 나왔어요. 이번에는 뭔가, 그래서 물론 제 답은 리스코프 대체였지만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이게 문항으로는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 말씀드릴 때, 아, 얘는 원래 많이 나오는 애인데, 만약에 문제 난이도가 높아져서 여러분 진짜 새로운 애가 나온다. 그랬을 때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풀어봐야 그걸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기출만 딸랑 풀고 들어가는데 모의고사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질문을 제가 너무 오래 많이 받아서요. 어떤 거? 여러분이 나 시간도 없는데 기출만 한 번 더 보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나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고 들어가고 누군가는 못 보고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얘가 기출문제 범위 안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어쩌다가 여러분 좀 틀리라고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는 또 안 나왔던 애들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죠? 자, 20번 위상정렬. 여러분 이거 무조건 뭐가 없어야 된다? 사이클 없어야 돼요. 사이클 없어야 돼요. 사이클이 없어야 한다. 작업을 의미하는 거라. 여러분 누구도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CPM 임계 경로 구하는 것도 우리가 방향 그래프로 그리잖아요. 걔네들도 사이클 없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시면 얘는 아웃. 왜? 여러분 이게 무방향이잖아요. 무방향은 그냥 사이클이 허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A 그러네. 얘는 가는. 여러분 얘는요. 딱 보니까 사이클 사이클 안 돼요. 얘는 여러분 사이클 없잖아요. 사이클 없어요. 가는. 기억하고 리얼. 답은 2번. 그래서 우리 항상 여러분들한테 화살표가 들어와야 그 일을 하고 그 뒤에 있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 A 한 다음에 곧장 C를 못해요. A 한 다음에 B를 끝내고 C를 해야 돼요. 그죠? 그 관계를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작업과 관련이 되는 거라 절대로 사이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봐봐요. 앞부분은 누구나 다 맞겠는데 싶은데 뒷페이지에 힘을 확 줬어요. 여러분이 풀다가 지치게도 만들었고요. 이게 약간 앞부분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원래 앞부분만 하시잖아요.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실 때 내가 주로 어느 문제에서 틀린다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이 아직까지 이 뒤쪽 앞부분은 많이 반복이 됐는데 보수부하는 건 눈 감고도 푸는데 뒤로 올수록 소공이 되게 단순한 부분들을 많이 틀린다. 그쪽까지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그죠?
지금 PL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도, 두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 난이도로,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를 난이도로 따지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난이도가 여러분 이런 문제, 위상정렬. 자, 그리고 19번 문제. 여러분 12번 서부터 아주 그냥 12번 서부터 20번까지의 문제가 여러분의 11번 서부터 11번 서부터 뒷페이지가 여러분을 좀 힘들게 만들었을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 차분히 준비하셨다면 꼭 좋은 성적이 나왔을 것 같다라는 좋은 느낌도 듭니다. 우리가 진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지방직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제대로 1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알고 계신다, 모르고 있다 이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1년을 얼마나 알차게 보내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부족했는가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을 갖다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부족했던 부분을 잘 챙겨 넣으셔야 이건 나왔죠, 공부했죠 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안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저것도 했다고? 나는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또 차분하게 준비하는 게 결국에는 맨 마지막 승자가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제 문제 정리하시고 내년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 틀린 문제 잘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또 정리할 때 이제는 절대로 이런 파트에서 안 틀리겠다라고 잘 해 놓으시면 또 좋은 교훈이 될 겁니다. 좋은 수업이 된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2025년 컴퓨터 일반 지방책 해설 강의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